유배 가면 집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유배 간 사람이 월출산엔 왜 갔대요? 남도 끝자락을 따라 여행하다가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을 찾았습니다. 넓은 평야 지대의 성곽 길이가 1420m나 되는 이곳 나간읍성은 민속마을로 지정됐지만 성 안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성의 중앙에 있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관청지구고 남쪽은 민간이 거주 지역입니다. 근데 성의 외곽 지역을 걷다가 우연히 옥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인 거죠. 조선시대는 지방관아 옆에 옥사를 두고 죄인들을 다스렸다고 하네요. 대문을 들어서자 뜰에선 곤장 치는 모습이 보이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죄인을 가뒀던 감방도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랍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무 창살 사이로 곤장 맞는 모습을 매번 보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네요. 곤장은 배를 젓는 노처럼 생긴 형구인데 이걸로 볼기를 내리치는 형벌을 장형이라 합니다. 곤장은 무게나 굵기에 따라 소곤, 중곤, 대곤, 치도곤 등 5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크고 무게가 나가는 치도곤은 맞다가 죽음을 맞는, 즉 장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네요. 조선시대의 형벌을 체계화시킨 경국대전을 보면 형벌은 크게 5가지였는데요. 회초리 수준의 태형과 볼기를 내려치는 장형, 그리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도형, 그 다음으로 유배형이 있고 최고형으로 사형이 있었습니다.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는데 중한 죄인은 멀리 보내고 가벼운 죄인은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천주교 박해로 귀향길에 오른 다산 정약용은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제주와 섬 지방을 제외하면 강진은 도성에서 가장 먼 곳이기에 정약용은 중죄인에 해당합니다. 그는 형인 정약전과 함께 한양에서부터 나란히 귀향길에 올랐는데요. 나주 북쪽에 있는 주막거리인 율정점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나주 율정이라는 곳은 한양에서 내려오다가 이곳에 이르르면 영암, 강진으로 가는 길과 무안, 목포로 향하는 길로 나뉘게 됩니다. 두 형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삼거리 주막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맙니다. 그날 밤의 비통한 심정을 정약용은 율정의 이별이란 시에 남겨놓았습니다. 초가 주막 새벽 등불은 푸르스름 꺼지려 하는데 일어나 샛별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하구나. 두 눈만 말똥말똥 둘이 다 할 말을 잃었다. 애써 목청을 다듬지만 오열하고 말았네. 흑산도는 아득한 바다와 하늘뿐인데 형님은 어찌하여 그 속으로 가시나요? 형님을 각별히 따랐던 정약용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가 흑산도로 가고 형을 강진으로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 정약전은 나는 중죄인이라 살아서 돌아갈 가망이 없지만 너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해배가 돼서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당시 섬으로의 유배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딴 섬에서 평생 고생하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약전도 흑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마쳤습니다. 보는 이의 가슴까지 저미게 했던 이별의 순간을 뒤로하고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가 1801년 11월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아온 정약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냉대하며 거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문 밖 주막집 노파가 그를 가엾게 여겨 뒷방 한 칸을 내어준 덕에 그는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유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사이제랍니다. 그렇다면 유배 생활을 하는 죄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위리한 치형은 그야말로 가시 담장을 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일반적인 유배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저작거리 정도는 다녀올 수가 있었답니다. 다산의 경우는 초기엔 관아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한 번은 다산이 천주교인들과 내통한다는 밀고가 들어와 조정에서 조사관을 파견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4년간 두문불출에 있던 다산이 드디어 첫 나들이를 시작했는데요. 목적지는 만덕산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엔 30리 길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네이버 지도로 실측해봤더니 11km였습니다. 4km가 10리이므로 과거 기록에 나온 30리 길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산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유배 생활을 잘해왔고 정적들도 차차 그에게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4년 만에 이뤄진 30리 첫 나들이에서 다산은 귀인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백년사 주지였던 해장선사입니다. 해장은 다산보다 10살이 적었지만 당시 불교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승려였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나이와 종교를 뛰어넘는 학문적인 우정을 쌓아갑니다. 다산이 거처를 강진읍에서
도안면 귤동마을에 있는 다산초당으로 옮기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다산은 회장에게서 차를 배우고 회장은 다산에게서 주역을 배웠습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 총 18년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서 지냈는데요. 그는 수시로 고갯길 너머에 있는 백년사를 찾아가 회장과 차를 즐기며 학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걸어서 20분가량 소요되는 그 오솔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장 선사가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입적한 탓입니다. 회장을 떠나보내고 다산은 큰 슬픔에 잠겼지만 다행스럽게도 회장은 생전에 다산에게 그의 제자인 초이 선사를 소개해 주었는데 초이는 회장을 대신해 제자 겸 친구로 다산의 곁을 지켜갑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는 1812년 다산은 초이 선사와 제자들을 데리고 월출산 등반에 나섭니다. 다산초당에서 월출산 차박까지는 24km로 거의 60리 길이었습니다. 다산이 강진에 와서 여행한 거리 중에 가장 긴 거리입니다.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유배 중에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월출산은 영암 땅인디 유배 간 지역을 벗어난 거 맞지라우? 영암 아리랑으로 유명한 월출산인지라 많은 부분이 영암에 위치해 있지만 산자락의 상당 부분이 강진 쪽에 펼쳐져 있답니다. 강진 쪽 능선을 따라 오른 다산과 초이는 월출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제자인 이시연의 부친이 살고 있던 백운동 원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 중기에 은둔 선비였던 이담로가 은거를 위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잘 이루는 조선시대의 조경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공간입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그 풍광에 감탄한 나머지 함께 갔던 제자 초의 선사에게 부탁하여 백운동 원림을 화폭에 담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백운첩입니다. 백운첩에는 초의 선사가 그린 백운동 12곳의 경승과 다산이 지은 시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요. 한동안 백운동 원림이 크게 훼손되기를 안타깝게 바라봐야만 했지만 다산이 남긴 화첩 덕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답니다. 손발이 묶이는 유배라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왕성한 저작을 통해 탁월한 실학 사상을 전파시킨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그가 아름다운 풍광에 탐복해 12폭 화첩에 남겼다는 그 백운동 원림을 올 여름에 한번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필스토리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